번째 시간입니다. 부동산학 개론 두 번째 시간이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참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부동산학 총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첫 번째 이런 거 배웠어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의 체계 이런 거 배우는데 여기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한 7가지 정도 공부할 건데 지난주에 4가지 공부했었어요. 첫 번째, 부동산학의 개념 이렇게 했잖아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거 외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첫 번째 했고, 자, 두 번째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은 5가지. 경험과학, 규범과학, 응용과학, 사회과학, 종합과학. 이거 외우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뭘 아셔야 되냐면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거 4가지. 부동산학은 뭐가 아니다? 추순자가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학의 3대 측면, 법, 경, 기. 이 3가지를 묶으면 복합 개념.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나타난다. 왜? 우리 인간이 부동산을 생각할 때 복합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은 부동산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활동과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거기까지가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체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별표 3개를 해드렸습니다.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무슨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거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3가지 측면에서 결합한 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킨 거. 그러면서 이 별표 3개 있으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2개로 나눴습니다. 좁은 의미의 부동산하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나눠봤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했다.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지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면 부동산처럼 해주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군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5가지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공, 자, 위, 한 이렇게.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정착물이 있었습니다. 정착물.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데 토지 정착물은 2가지로 나눈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독립정착물. 이 독립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별개로 본다. 건물, 명인박물을 갖춘 수목,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이런 것들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고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 종속 정착물도 있었다. 종속 정착물도 정착물인데 이 종속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토지 정착물은 독립 정착물하고 종속 정착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종속 정착물은 정착물 맞다. 근데 너희들은 토지하고 별개가 아니라 토지의 일부분,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무, 수목, 교량, 포장, 돌담, 울타리, 국어 이런 것들. 토지 정착물은 2개로 나눈다. 어떻게 2개로 나눕니까?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걸로 구분된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개념이 끝났죠. 세 번째,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에서는 토지의 분류를 배웠잖아요. 토지의 분류에서는 택지, 부지, 후보지, 이행지, 필지, 핵지, 나지, 건부지, 법지, 빈지, 포락지, 소지, 맹지 이런 거 배웠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4번째가 부동산의 특성을 배웠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이지만 토지의 특성을 의미한다.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그 자연적 특성에 못 움직인다. 부동성. 증가시킬 수 없다. 부증성. 토지는 마모되지 않는다. 영속성.
우리 검단의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성. 이렇게.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 부동성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부동성의 뜻을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을 시험에서 출제한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세 가지만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뭐 나왔습니까? 지역.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지역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현상, 부동산 시장을 지역화시킨다, 국지화시킨다.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부분 시장으로 만든다. 그래서 지역별로 가격, 수요 공급의 상태, 경기 변동의 상태, 시장의 상태, 규제의 정도, 지역별로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 속한 지역을 분석하는데 그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한다. 지금 제가 부동산에서 파생되는 현상 여러 가지 말했는데 다 필요 없고 지역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성이다. 그 다음에 가서 봐라. 못 움직이냐? 가서 봐라. 사람이 가서 봐라. 임장화. 임장활동. 기억나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위에서 좋은 영향, 나쁜 영향 받을 수 있다. 예부 효과,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이렇게 있다. 자, 이게 부동성. 그 다음에 부정성. 부정성은 토지는 못 만든다. 비생산성. 근데 이 부정성은 토지의 공급에 관한 건데 토지의 공급은 두 가지가 있었다. 토지의 공급은 물리적 공급이란 말이 있었죠. 물리적 공급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물리적 공급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토지 말고 나머지 것은 전부 다 만들었다. 그러면 옷, 분필, 마이크, 마스크 전부 다 물리적으로 공급한 것이다. 근데 토지는 물리적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는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 토지는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한다? 부증성이라고 불렀다. 자, 그런데 토지 공급은 여기 물리적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용도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다. 용도적 공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지. 경제적 공급. 그럼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용도적 공급이 뭔데? 이미 존재한 땅을 용도로 바꾼 것이다. 택지가 부족하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로 만들었다.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거나 농지를 택지로 만들거나 산지를 택지로 만드는 거. 이게 용도 전환이다. 이게 용도적 공급이다. 그럼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이다. 용도적 공급 가능이다. 그래서 우리를 속인다. 어떻게?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OX, X.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만 안 되는 것이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그러면 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데 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할까?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그렇다.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렇다. 어떤 토지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너는 임야야. 그럼 임야를 농지로 만들 수 없는데 우리 사람이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용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임야를 농지로, 농지를 택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을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토지의 용도가 딱 고정되어 있다면 용도적 공급이 안 되는 건데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용도적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토지량은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토지량은 절대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있다, 없다? 없다.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4번인가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 무슨 말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이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그럼 뭐다? X다? X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요. 토지는 용도가 매우 다양하여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오죠. 이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앞에 말을 생각하지 말아라. 뒤에 부증성의 예외라고 나오면 그것은 틀린 질문이 된다.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28회 때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산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고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행위는 부증성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출제했다고요. 그 뭡니까? X입니까? X. 부증성의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부정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부족하다. 부족하고 희소하다. 부족 문제, 희소성이 근본 원인이다. 부족하고 희소하면 나 혼자 가지고 싶다겠죠? 독점적 소유욕을 유발시킨다. 그러면 너 돈 내라. 지가 지대를 발생시킨다. 부족하니까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요자끼리 싸운다. 수요자 경쟁. 부족하면 토지가 부족하고 못 만들면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래서 뭐라 한다? 최유효 이용이라고 한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을 늘 모색해야 된다. 부족하고 희소하면 토지에다 건물을 지을 때 토지에다 건물 짓는단 말이 토지를 이용한다는 소리야. 그러면 토지를 이용할 때 저층으로 이용해야 됩니까? 고층으로. 고층으로. 이걸 토지 이용을 집약화시킨다고 한다. 이걸 집약적 이용이라. 집약적 이용. 집약적 이용. 이렇게. 자, 최유효 이용, 집약적 이용, 부정성에서 매우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부정성 때문에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해진다. 수요는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이 안 된다. 그래서 공급 조절이 곤란해서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해진다. 자, 이게 부정성. 자, 그다음에 영속성. 토지는 마모되지 않고 영원하다. 마모되고 파손되고 손상이 일어나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감가해야 돼. 감가. 가치를 감소시킨다. 가치를 감소시킨다가 감가거든. 감가. 가치를 감소시킨다. 그럼 이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런데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이러면 하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해. 물리적 감가. 물리적 감가. 근데 토지는 노후화 마모 파손 안 된다. 이 물리적 감가는 노후화됐을 때, 노후화 파손이 일어났을 때, 마모되고 손상이 일어나고 파손이 일어나면 그때 하는 감가는 물리적 감가. 근데 이 영속성은 노후화 안 된다. 파손도 없다. 손상도 없다. 이런 말들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노후화, 파손, 손상 이런 게 없으면 물리적 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년 시험 질문은 작년 시험 질문은 영속성은 토지의 물리적 감가의 필요성이 근거가 된다. 이렇게 출제했다고요. 옵니까? X입니까? X.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감가란 말은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속성에서 이제 두 번째. 영속성은 가치 보존이 우수하다. 마모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빵을 사놓으면 그럼 여름철에 빵은 이틀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토지는 썩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죠. 사람은 죽지만 토지는 죽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이다. 가치 보존이 우수하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토지를 사고 싶은 생각이 되지. 그래서 가치 보존 우수에서 장기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돈을 두 가지로 번다. 이 부동산 내가 사서 임대 영업을 해서 한 달에 월세 받는다. 월세. 그 월세 받는 것을 우리는 영업현금 수지라고 하는데 이걸 소득이득이라고 한다.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려운 거야. 그다음에 이거 10억에 사서 3년 후에 10년 후에 팔 때 15억에 판다면 시세 차익이 발생했죠. 그 시세 차익을 뭐더라? 자본이득이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나오면 이거는 부동산의 특성, 무슨 특성입니까? 그러면 영속성 이렇게 해야 되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요.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장기적 고려.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돼. 공인중개사가 어떤 부동산을 중개할 때도 이거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바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 평가할 때도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주위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러분이 어느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여보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토지의 수명이 1년이다. 그럼 1년만 생각해야 돼. 근데 토지 수명이 영원하니까 모든 것을 장기적 고려, 장기적 배려를 만든다. 이해되셨죠? 그렇지? 이해 안 될 수가 없지 뭐. 이해 안 되면 이상한 거지. 그렇잖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관리해야 돼.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야. 한 번 쓰고 마무리되는 것은 관리할 필요 없죠. 우리 마스크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쓰잖아요. 관리할 필요 없잖아요. 네? 자, 그다음에 소모를 전제로 마모드는 거죠. 소모를 전제로 다시 만든다. 재생산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부동산 토지에서는 다시 만든다는 말은 없다는 거지. 이게 영속성에서 관련된 거. 자, 마지막 이제 개별성 나왔습니다.
개별성 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없다. 그래서 개별성에서는 비대체성, 요 비대체성. 개별성에서 가장 중요한 글씨 하나만 말해봐. 그러면 요 B자가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B자가. 개별성에서는. 개별성은 토지를 대체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만든다. OX. X. 봐봐요. 개별성은 다 달라. 우리 금단의 1번지 토지하고 똑같은 토지는 없어. 그게 개별성이야. 그럼 바꿔 쓸 수 없다는 거야. 바꿔 쓰는 게 대체. 바꿔 쓸 수 없다가 비대체성. 그럼 개별성은 토지를 대체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만든다. OX, X. 대체 가능성을 낮게 만든다. 이렇게요. 자, 이제 개별성에서 파생되는 현상. 일물일가의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말은 없다. 토지에서는.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물일가의 법칙의 뜻이 뭐냐? 절대 안 물어봐. 시험에서 안 나와.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일물이 뭔데?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동일한 물건. 동일한 물건이고 일가는 동일한 가격. 따라서 일물일가의 법칙은 똑같은 물건은 가격도 똑같다 이 소리야. 그런데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똑같은 물건이 없다. 그래서 일물일가의 법칙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개별성 때문에 우리 금단의 1번지 토지와 2번지 토지 가격 다르겠죠? 수익 다르겠죠? 지대 수입 다르겠죠?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든다. 그것을 뭐라 한다? 개별화 시킨다. 개별화. 개별화, 구체화 시킨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다. 왜? 지역이 들어가면 부동성이듯이 요 개별이 들어가면 개별성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할 필요 없죠. 감정평가사가 어느 부동산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분석한다. 지역 분석. 그럼 우리나라 모든 토지가 다 똑같다고 봐요. 다 똑같으면 감정평가사가 서울에 있는 땅을 평가하든 제주도에 있는 땅을 평가하든 그 부동산 다 똑같아요. 토지 똑같으니까 그 부동산 자체를 분석할 필요 없다. 근데 우리나라 모든 땅은 다 다르고 모든 부동산은 다 다르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그 부동산마다 다 분석해야 한다. 이걸 개별 분석이라고 그래. 그럼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이 개별 분석을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개별 들어갔으니까. 개별 들어갔으니까 개별성이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B자와 관련된 말이 나온다고요. 상품의 비표준화. 다 다르다는 소리지. 상품이 다 똑같으면 표준화야. 다 다르니까 비표준화.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여기서 B자가 나오는데 시험은 이 B자를 빼고 나온다는 거. 개별성은 거래를 공개적으로 만든다. OX, X, 비공개적으로. 개별성은 토지라는 상품을 표준화시킨다. X, 비표준화. 그러니까 개별성에서 중요한 글씨는 B자. 비대체성 B, 비표준화 B, 비조직성 B, 비공개성 B.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현재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그러한 용도 중에서 어떠한 용도를 이용하는 게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 최유효이용을 모색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약 20분간 다 정리했습니다. 한 14, 15분 만에 다 정리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2달 후에 남아있을까? 자, 그게 의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제2편 부동산 경제론인데 지난주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늘 60점 맞는 공부를 한다는 거에 머리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완벽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정리됩니까? 세상에 완벽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오늘 배운 내용을 시험 볼 때까지 제 입을 통해서 5번 내지 6번 또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부터 매월 모의고사라는 걸 보는데 그 모의고사에서 또 틀려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부라는 것은 시행착오입니다. 몇 점 맞는 시험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됩니다. 60점 맞는 시험이다. 자, 바로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은 2편 부동산 경제론인데 기본서를 간다면 86쪽, 그 다음에 강의 노트는 12쪽부터 해서 이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제 2편 부동산 경제론을 배울 겁니다.
그럼 체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경제론에서 배우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개의 파트입니다. 먼저 수요 공급 이론을 배워요.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좋은가 나쁜가? 우리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 말하죠? 근데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다 나쁘다, 호황이다 불황이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경기 변동,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트를 공부합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은 매우 쉽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인데 이 수요 공급 이론은 오늘 수업이 다 끝나지 않고 다음 주까지 해야 돼요. 공급 이론은. 그럼 수요 공급 이론은 뭘 배우는데 여러분들 이 경제 그러면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경제 그러면 이 경제가 뭐냐? 그럼 한마디로 개념 정의가 힘들어요. 그래서 경제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에 가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죠? 그게 수요, 공급이라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 그러면 시장 그러면 수요, 공급 이렇게.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술 마시고 헤어지는 거 아니겠죠?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뭘 결정합니까? 가격. 그래서 이 경제 나오면 시장이고 시장에서는 세 개가 존재한다. 수요, 공급, 가격.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게. 그럼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먼저 수요를 배워요. 그 다음에 공급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어요.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 배우고 나면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요. 어디서? 시장에서. 그래서 수요하고 공급이 똑같은 상태. 이걸 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의 균형을 배워요. 그러면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는 것은 시장에서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배우는 거야. 이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야. 이 균형 상태에서요. 이 균형 상태에서는 균형 가격이라는 게 있어. 균형 가격. 시장 균형 상태에서 가격 결정되는데 이걸 이제 균형 가격 이런다고. 균형 가격. 그다음에 그 가격에서 사고 팔아. 그것을 균형 거래량 이렇게 불러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균형은 변동을 해요. 균형이 변동하는 것을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자,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을 배우는 거야. 균형의 변동. 그러면 이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거든. 그럼 균형이 변동한대. 균형이 변동하면 뭐가 변할까? 가격과 거래량이 변동하겠죠. 이 균형이 변동하면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그럼 균형이 변동했으면 가격이 변동할 것이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변동할 것이다. 근데 가격이 변동했단 말은 두 가지죠.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하거나. 거래량이 변동했다는 것은 두 가지죠.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 수요 공급 이론에서 뭘 잘 물어보냐면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어느 경우에 가격이 올라갑니까? 어느 경우에 가격이 떨어집니까? 가격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가격이 얼마 떨어졌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미하셨죠? 자, 시장에서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 시장에서는 세 가지. 첫 번째,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수요, 공급이 만나서 뭐 결정한다? 가격. 거래량도 결정하죠? 근데 거래량은 부수적인 거야. 그래서 시장에서는 머릿속에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시장 그러면 수요 있어야 되고, 공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그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배운다.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 초점 뭘까? 가격이야, 가격.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배울 것 중 하나가 탄력성이라는 걸 있습니다. 탄력성. 이렇게.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 배우고 탄력성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 공급 이론, 경제 이론의 이제 밑바탕이 되는 거고 경제 이론이 부동산학의 이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부터 배워볼 건데요. 수요부터 배울 건데 수요하고 공급은 패턴이 똑같아. 그러니까 수요에서 저하고 1년 동안 6가지를 배울 거야. 그럼 공급에서도 몇 가지 배울까? 6가지. 수요 법칙이 있는 거야. 그러면 공급 법칙이 있는 거고 수요 변화가 있으면 공급의 변화도 있는 거고 수요 곡선이 있으면 공급 곡선도 있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보면
책을 보면 수요를 쭉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급을 쭉 설명해요. 책은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공부는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수요 공부하고 나서 바로 공급 공부하는 거야. 어떻게? 수요의 개념을 공부했으면 공급의 개념, 수요 곡선 공부했으면 공급 곡선,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야.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이제 큰 틀을 잡아봤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에서는 저는 수요, 공급, 가격, 탄력성 이렇게 볼 건데, 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시장, 그러면 세 가지 나와야 된다. 수요, 공급, 가격.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제 가격을 결정할 거라고. 그래서 먼저 수요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자, 수요 배워봅시다. 예. 자, 책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칠판에 있는 게 강의 노트 있는 게 그대로니까 여러분 크게 쓸 필요 없고 이제 수요 가볼게요. 수요는 무엇을 만나요? 공급 만나는 거야.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하는 건데, 수요 이제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 자, 아파트 수요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아파트 수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는 아파트 수요라고 불러요. 여기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좀 헷갈리는 거, 우리 수요 그러면 물건을 산 걸로 알았는데, 근데 수요는 경제학적 의미는 물건을 산 게 아닙니다. 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랬잖아요. 구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사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니라는 거.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수요에서 구입한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수요는 구입한 것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말. 그러니까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 그럼 이걸 사과 수요로 가면, 사과 수요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사과를 구입하자는 욕구. 그래서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인데,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유리한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럼 유리한 개념은 뭔데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것을 유리한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고. 사전적 개념이다. 그래서 수요는 사전적 개념, 구입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야. 그럼 만약에 구입한 그럼 뭘까 했을까? X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욕구, 욕구는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 욕구가 의미하는 것은 막연히 사고 싶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뭘 의미하냐면 내가 살 의사가 있어야 돼. 아파트를 살 의사가 있어야 된다. 아파트 수요는 아파트 살 의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살 의사만 있다고 해서 수요가 되는 게 아니야. 자, 잘 생각해봐요. 수요가 뭘 만나요? 공급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공급을. 그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할 거라고 이렇게. 그럼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아파트를 살 의사가 있어야 돼. 아파트 수요가 아파트 공급 만나서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거야. 근데 아파트 수요라는 게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럼 공급을 만났어. 그래서 공급한테 뭐라 하냐면 이건 내가 살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공급자가 그래 사라. 근데 이거 10억 달러 이런 거야 공급이. 수요자가 돈이 없는 거야. 그러면 가격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살 의사도 있어야 하고 돈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이 수요는 욕구인데 그 욕구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이 지불 능력이 돈이야 돈. 지불 능력, 구매력. 구매력이 물건을 사는 힘. 그러면 화폐 경제 사이에서 물건을 사는 힘이 뭡니까? 돈이야 돈. 그러면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막연히 사고 싶다. 그게 아니고 이 욕구는 의미하는 것은 살 의사와 지불 능력.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 이 두 가지를 갖춘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효 수요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시험을 출제한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럼 수요 이제 개념 정리하고 갈까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유리한 개념이다. 자,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인데 이 사전적 개념이란 말은 안 나오고 구입하고자 하는 이렇게 낸다. 그럼 옳은 말이야. 근데 수요는 구입한 이렇게 내면 올까 X일까? X. 그 다음에 세 번째, 욕구가 의미하는 것은 막연히 사고 싶다 이게 아니라는 소리지. 사고 싶은 마음과 돈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지불 능력,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두 가지를 갖춘 수요를 뭐라 한다? 유효 수요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거는 수요인가 봐봐요. 내가 살 의사는 있어요. 살 의사는 있는데 그런데 지랄,
구매력이 없네. 구매력이 없네. 돈이 없다는 거지. 그럼 이건 수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구매력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지. 근데 내가 살 의사는 있지만 구매력이 없다, 돈이 없다. 이것은 수요가 아니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비적 수요라고 그래요. 예비적 수요. 뒤에 수요는 붙었어요. 수요는 붙었는데 이것은 수요가 아니죠. 이 수요는 무슨 수요가 된다? 유효 수요가 되는 거야. 그럼 예비적 수요는 수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수요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개념을 배웠는데 수요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요. 좋아요? 수요라는 개념도 있고 수요량이라는 개념도 있고 나중에 이제 배우겠는데 수요자 가격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수요자 가격은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개념을 이제 구별해야 되는데 공통점은 전부 다 수요가 붙었다는 거. 이렇게. 그럼 수요가 붙었으면 뭐뭐 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는 구입했습니까? 구입하고자 아닙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그럼 수요량은 구입한 겁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걸까? 구입하고자 하는. 따라서 수요량이 나오면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자, 작년, 재작년에요. 30회 때 시험에 수요량은 구입한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그럼 뭘까 있을까? X.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든 간에 수요가 나오면 사전적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지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수요량은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그게 최대 수량이라는 거. 내가 사과를 10개를 사고 싶다. 그 10개가 수요량이야. 아직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고 그 10개는 내 소득 수준에서는 최대 수량이 되는 거야. 자, 수요량.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근데 최대 수량이다. 그래서 구입한 수량 그러면 X가 된다. 자, 수요의 개념이 끝났어요. 그럼 이제 공급의 개념으로 갑시다. 공급의 개념. 공급의 개념은 이 수요를 공급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공급의 개념.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수요는 구입하고자 아니지만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하면 되지. 자자 빠졌네. 공급은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면 공급에서 판매한 그러면 올까 X일까? X. 판매한 그러면 X라고 이렇게. 수요하고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럼 공급도 일정 기간 동안에 유일한 개념이고 아직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입하고자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니까 사전적 개념. 자, 그 다음에요. 내가 공급이야. 근데 공급은 수요를 만나야 돼. 수요를. 여기 공급이 있는데 수요를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 내가 공급자인데 물건을 팔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물건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수요자가 왔어. 수요자가 와서 무슨 물건 팔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돈을 주는 거야. 이렇게 10억 주면서 물건 주세요. 근데 내가 물건이 없는 거야. 그러면 공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공급이 되기 위해서 저는 팔 의사가 있어야 돼. 팔 의사. 팔 의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있어야 돼. 생산 능력. 지금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물건을 만들어주면 돼. 그렇게 해야만이 공급되는 거야. 그럼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막연히 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팔 의사와 뭐가 있어야 된다. 생산 능력까지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유효 공급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유효 공급이란 말은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수요를 중심으로 나오지 공급을 중심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요의 개념을 댔으면 그러면 공급의 개념도 덩달아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공급도 사전적 개념이니까 판매한 그럼 뭘까 X다? X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수요에서 수요량이 있듯이 공급에서도 공급량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공급량을 써볼 거예요. 공급량을 써볼 겁니다. 그럼 공급량 판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야. 판매한 수량이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근데 그것도 최대 수량이야. 공급자가 10개를 팔고 싶다. 그러면 공급자가 한 달 동안에 10개를 팔고 싶다. 그게 공급량이고 그 수량이 최대 수량이라는 거. 자, 정리요. 수요량 구입하고자 아니라 구입한 그러면 X. 공급량
판매하고자 합니다. 판매한 그러면 X. 근데 무슨 수량이다?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요. 자, 수요의 개념이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근데 수요의 개념에서 하나 공부하지 않았죠. 뭘 공부하지 않았냐면, 봐요. 수요의 개념은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유일한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이다, 유효수요다. 그럼 사전적 개념의 포인트는 구입하고자 하는데 구입한 그러면 X고, 그 다음에 유효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살 의사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한 개념. 요 유리한 개념도 곧잘 내는 거지. 네, 수요든 공급이든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표현되니까 유리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유리한 개념인데 요 유리한 개념이 일정 기간 개념이에요. 이 반대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거 있다고. 일정 시점. 그것을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 저량 개념이 있는데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거. 그래서 유리한 개념과 저량 개념 비교하는 것을 우리 시험에서는 곧잘 낸다고. 왜? 수요 공급의 개념이 유리한 개념이니까 그 반대 개념인 저량 개념도 곧잘 물어본다. 어떻게 연락한 줄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유량과 저량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수요 공급의 개념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을까? 유량 개념을 안 배웠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량과 저량을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곧잘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이제 공부할 건데 이건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야. 암기상. 수요의 개념, 공급의 개념, 일정 기간 동안에 이렇게 쓰니까 유량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유량 개념이 뭐고 저량 개념이 뭐냐? 경제학 책을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다고. 이게 지금 다 경제학 책에 나오는 말들이야. 이게. 그럼 경제학 책을 보면 수요도 있고 공급도 있고 뭐 재산도 있고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고 뭐 통화량도 있고 인구도 있고 지대도 있고 이런 말이 나온다고. 소득도 있고. 그럼 이런 말들을 경제학자들은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면 유량 개념하고 저량 개념을 나누는 거야. 그럼 유량 개념은 뭔데? 유량 개념은 영어로 표현하면 플로우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측정되는 것을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네 한 달의 소득이 얼마냐? 이렇게 해야 돼. 소득이란 개념은 앞에다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돼. 당신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2,700만 원이요. 2,700만 원 벌어서 다 뭐합니까? 아니요. 1년이에요. 제가 2,700만 원을 하니까 여러분들 한 달 동안에 2,700만 원이죠.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1년 동안에 2,700이야. 그러면 이 소득이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기간을 명시해야 돼. 한 달이다, 1년이다. 그래야만이 의미가 전달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유량 개념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량 개념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유량 개념을 얼추 이해되시죠? 봐요. 유량 개념이라는 것은 수입에 해당되는 것을 유량 개념이야. 들어오는 것들. 그럼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은 한 달 동안에 얼마가 들어오냐. 그 다음에 지출 나가는 거. 자, 이번 달에 지출이 너무 많네.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 달에는 1월 달에, 5월 달에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에 해당되는 것도 나가는 거니까 이것은 다 일정 기간 동안 나가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그래서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유량 개념을 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반면에 저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것들. 영어로는 스탁이라고 해요. 스탁. 자, 봐요. 자,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것도. 당신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럼 이 재산이라는 개념은 늘 변동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작년 1월 1일 날 내 재산을 봤더니 10억이었어요. 근데 3월 1일 날 갔더니 12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재산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딱 말해서 지금 현재 3월 1일 날 현재, 1월 1일 날 현재, 12월 31일 날 현재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표현해야만이 적정한 표현이야. 그죠?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언제? 언제 재산? 지금 현재 재산? 아니면 작년 재산? 그럼 당신의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의미가 전달 안 되잖아. 딱 그래서 재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량 개념을 한다는 거야. 얼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시험 공부하니까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유량, 그러면 일정 기간 나와야 돼. 봐요? 유량 개념이란 것은 일정 시점에서 이렇게 나와. 그럼 뭘까, X일까? X. 그러니까 유량 나오면 일정 기간. 일정 기간 나오면 유량. 저량 나오면 일정 시점. 일정 시점이 나오면 저량. 되셨죠? 이렇게 연결하는 거. 20회 때 시험이니까 12, 13년 됐습니다.
20회 때 시험을 가볼게요. 20회 때 이런 시험을 냈어요.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OX, X. 일정 기간이 나오면 유량이야.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 되셨죠? 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유량, 저량 개념에서는 여기 개념도 내고 이게 지금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이 유량의 개념 일정 기간, 저량의 개념 일정 시점. 이게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유량과 저량에 해당되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유량,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저량.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암기상이 되는 거야.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많고 저량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많다. 이거 전부 다 외우면 안 돼. 방법은 하나만 외워도 돼. 어떻게? 나는 유량만 외워버리겠다. 그럼 유량만 외우면 저량은 외울 필요 없지. 의미하셨죠? 그럼 이것만 전부 다 유량입니까? 선생님 난 다 이거 외워볼 건데 이것만 유량입니까? 아니요. 요 등자부터 내 등자. 그러니까 유량에 해당되는 건 무수히 많으니까 다 외울 수 없다는 거지. 최소한 여기 있는 걸 외우셔야 된다. 암기하셔야 된다. 근데 의미를 알고 암기를 하면 좀 쉬워져요. 근데 무대포로 암기하면 좀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요,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좀 약간 중요성이 있어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들어가면 유량이에요. 그러면 신규란 말, 아니 생산이란 말 주고, 신규란 말 주고,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사례를 주는 거야. 그럼 봐요. 요 생산이 들어가면 유량인데, 어떻게 출지 않냐면 이렇게 봐요. 이봐요. 아파트 생산량 이렇게 준다고. 아파트 생산량 이렇게. 그럼 아파트 생산량 봐봐요. 우리 인천의 아파트 생산량은 지금 아파트 생산량 이게 적정합니까?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아파트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1년 동안에 우리 인천의 아파트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산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이 붙어야 되지. 그래서 생산이라는 개념은 유량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유량. 우리 시험은 아파트 생산량이 2번 나와.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요. 학창시절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총생산. 국민총생산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총생산은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이 일정 기간이라는 소리야. 우리나라 국민이 만들어낸 것들이야. 그래서 국민총생산. 이것은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이거 생산 들어가잖아. 생산. 자, 그 다음에 신규. 새롭게 만든 거. 신규는 1년 동안에 우리 인천에 신규로 아파트 생산량이 몇 개입니까? 새롭게 만들어낸 거야. 그것도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신규란 말이 들어가면 일정 기간, 유량 개념이죠. 그럼 신규라고 안 주고 어떻게 주냐면 신규 주택 공급. 이거 작년에도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신규 주택 공급량, 요 신규. 그러면 무슨 개념? 유량 개념. 그다음에 거래. 한 달 동안에 우리 인천의 아파트 거래량은 몇 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거래량 말 들어가면 그러면 그냥 거래량 안 주고 주택 거래량, 요 거래. 의미하셨죠?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변동. 변동. 한 달 동안에 우리 인천의 인구 변동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변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럼 유량 개념입니까? 저량 개념입니까? 유량.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하시라고. 여기 있는 내용을 먼저 외우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외우지 말고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나에게 들어온 거, 나로부터 나가는 거. 그러면 이게 유량이다. 그럼 봐요. 자, 저로 얘기해 볼게요. 저의 수입은 저의 소득이 되는 거죠. 저의 월급에 이게 월급이죠. 이것을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달 동안의 임금, 이거죠. 그럼 한 달 동안의 임금이 월급, 1년 동안의 임금이요. 연봉,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의 순용업 소득. 소득이 들어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단기 순이익.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임대료 수입. 여기 뒤에 수입이 생략돼 있거든. 이자 수입은 수입을 생략하는 거지. 지대 수입. 토지 빌려줄 건 지대 수입. 자,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어. 아파트 사기 위해서, 상가 사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이자만 300만 원이다. 이자 비용. 소비. 이번 달에 우리는 왜 이렇게 소비 지출이 많아? 왜 이렇게 소비 지출이 많아? 딱 보면서 이번 달에 장모님 생일이라고 자기님 생일이라고 들어가지고 많이 썼구만.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근데 남자들은 장인 장모 쓴 것은 많아 보이죠. 이렇게 여성분들은 시어머니한테 쓴 것은 또 많아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비란 말이 들어가면 이 소비는 한 달 동안에 나간 거거든요. 1년 동안에 나가는 거 소비거든요. 이 소비 지출 뒤에 소비 뒤에 사실 생략되거든요. 소비 지출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가는 개념이 지출이죠. 그러면 무슨 개념이다? 유일한 개념이다. 이 투자는 기업들이 투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거 뉴스 들으면 나오잖아요.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년 동안에. 그럼 투자 지출이거든. 투자 지출. 기업이 어떤 사업에 투자했다. 그럼 돈이 나간 거죠. 지출. 그러니까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다 지출이 된다는 거. 그럼 이것은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자, 그다음에요. 요 수익과 지출이 유량인데 그러면 수익과 지출을 묶어봐요. 요 수익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라고 그래. 수지. 이렇게 수지. 수익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 그래서 수지라고 나오면 이게 수익과 지출. 한 달 동안의 수익과 지출. 1년 동안의 수익과 지출. 그럼 수지가 나오면 유량일까 저량일까? 유량. 뒤에 수지라고 끝나면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앞으로 수지란 말을 많이 배워요. 뭐 국제 수지도 있고 경상 수지도 있고. 그럼 여기다 다 쓸 필요 없는 거야. 뒤에 수지라고 끝나면 그것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량을 공부했는데 이제 유량 정리해봐요. 유량, 일정 기간. 영어로는 플로우. 유량이라는 것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 다음에 수익과 지출. 자, 저에게 들어오는 거 나의 소득. 그 다음에 회사의 순용업 소득, 단기 순이익, 임대료 수입, 월세 수입, 지대 수입, 이자 수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출에 해당되는 것은 이자 비용, 소비 지출, 투자 지출 같은 거. 수익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 그럼 수지에 해당되는 것들. 수지, 현금 수지, 국제 수지, 뭐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이런 것 나온다고. 그럼 전부 다 유량. 그러면 저량에 해당되는 것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것으로서 스탁이라고 한다. 기존, 중고, 재고. 그럼 기존은 지금 있는 거, 중고도 지금 있는 거, 재고도 지금 있는 거, 지금 존재하는 거. 그럼 우리 건단에 지금 존재하는 주택의 수, 그것을 중고주택, 기존주택, 재고주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의미하셨죠? 지금 통장에 있는 돈,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저축액이야. 지금 일정 시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존, 중고, 재고가 들어가면 일정 시점 개념으로서 저량 개념. 너의 재산이 얼마니, 자산이 얼마니, 부채가 얼마니, 자본이 얼마니,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니, 가치가 얼마니. 요 가치 잘 나옵니다. 가치. 근데 가치라고 끝나면, 뒤에 가치라고 끝나면 저량이 되면 가치, 순자산 가치. 그럼 뭐 투자 가치, 사용 가치 이렇게 가치로 끝나면 전부 다 뭐다? 저량. 국부는 뭘까?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부는 뭐요? 국가의 재산. 국가의 재산. 이게 국부. 그 다음에 인구가 5번인가 나와. 그러니까 인구 잘 나오죠. 인구는 저량이야.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이렇게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인구는 변동하니까 일정 시점을 정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인구 규모, 인구 수 이렇게. 자, 잘 나온 것 가치 잘 나오고 인구 잘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천의 세대수, 지금 우리 인천의 주택수,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 미상환 저당 잔금. 이 미상환 저당 잔금은 돈 빌리고 갚지 못한 거. 내가 신한에서 10억 빌렸다. 5억 갚았다. 아직 5억 못 갚았죠. 그걸 미상환 저당 잔금. 그럼 지금 못 갚은 게 얼마냐 이런 소리라고. 그 미상환 저당 잔금은 요 저량 개념. 그다음에 요 재고 들어가면 주택 재고량. 재고 들어가면 저량 개념. 통화량이 그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올해 통화량, 작년에 통화량이 나왔죠. 통화량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 제가 앞에 계속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란 말, 그래서 일정 시점 그러면 저량이라는 거죠. 통화량,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 통화량 이런 거 저량. 외채, 지금 우리나라 빚. 외환보유금,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에 있는 애국돈 이런 것들.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저량에 초점을 맞추고, 유량에 초점을 맞추고, 저량에서는 여기 기존, 중고, 재고하고 가치, 인구 뭐 이 정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세대수, 주택수 이런 것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그럼 다 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 자, 지금까지 수요 공급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유량, 저량을 살펴봤습니다. 자, 책을 좀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충분해, 여러분들. 자, 86쪽. 86쪽의 책 86쪽에서 수요의 개념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 수요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 하는 욕구. 첫 번째, 유효량 개념이다.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이다. 세 번째, 유효수요다. 유효수요는 막연히 살 의사만 아니라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것이다. 의미하셨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 수요의 개념에서 동그라미 2번, 3번, 4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유량과 저량 나왔습니다. 유량과 저량. 그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보면,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1번 경제 변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변수인 유량과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저량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댐에서 방출된 물 나오죠? 그럼 보지 마세요. 그건 찢어버려. 자, 87쪽에 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유량과 저량 이렇게 표 만들어 놓고 유량에 해당되는 거, 저량에 해당되는 거 해놨습니다. 개념, 그 다음에 얘 나오죠? 그게 이제 칠판에 있는 거, 했던 거,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했고, 이제 공급으로 가면 공급의 개념 공부한 거야. 자, 공급은 저 뒤쪽에 있는 거죠. 그렇지? 몇 페이지? 96쪽. 96쪽 하면, 그럼 부동산 공급 나오면서 공급의 개념 나왔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동그라미 4번 부동산 공급자. 부동산 공급자는 두 사람이라는 소리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부동산 공급자가 두 사람이냐면, 아파트를 공급한 사람은 두 사람이야. 현대건설도 아파트 공급자야. 근데 여러분도 아파트 공급자가 될 수 있어. 저도 아파트 공급자가 될 수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팔라고 내놓으면 저도 공급자야. 그런데 현대건설은 생산 공급자야. 만들어내서 공급자야. 신규 공급자고, 저 같은 경우는 보유 공급자라고 그래. 이것을 중고주택 공급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부동산 공급자는 두 가지가 있다. 현대건설처럼 생산해서 만드는 신규 공급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성은 없고, 자,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니은 읽어볼게요. 니은 제가.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부동산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공급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게 뭡니까? 현대건설 같은 거. 이게 생산자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역시 포함된다. 의미하셨죠? 뭐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86쪽으로 와봐요. 86쪽 오면 86쪽의 사이드에, 왼쪽 사이드에 기출 나왔죠? 그 기출 지문들을 여러분이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86쪽, 87쪽 양 사이드 기출 지문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 부분 공부하고 옆에 있는 사이드의 기출 지문이 풀리면 그러면 공부가 된 거예요. 공부가. 의미하셨죠? 자, 기출지문 86쪽 87 기출지문은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확히 10분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 되셨죠? 예.